2023년의 끝자락,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 편의 느와르 영화보다 더 차갑고 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견고할 것이라 믿어졌던 20년지기,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관 안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적폐를 청산하고 마침내 국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과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나란히 섰던 두 남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세상은 그들을 형제라 불렀고 그들의 연대는 결코 깨지지 않을 철옹성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낸 것은 거창한 정치적 이념도 국가적 재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촬영된 영상 하나, 그리고 영상 속에 등장한 300만 원 상당의 파우치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 작은 가방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의 관계를 뒤흔들고 집권 여당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권력의 이면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진실, 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계바늘을 2023년 1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라는 인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촬영은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이었고 취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함정 취재라는 논란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화면에 찍힌 시각적 충격에 꽂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사저도 아닌 쿠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사적인 인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모습. 이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공직기강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즉각적인 해명이나 유감 표명 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위기 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룰 기본입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대응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으로 규정했고 피해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몰카 공작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반한 방어 논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논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왜 사과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들이 서초동과 여의도를 넘어 일반 시민들의 저녁 식탁 위에까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는 여당에게 뼈아픈 경고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명확한 신호였고 다가올 2024년 4월 총선에서의 패배를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공포감이 확산되었고 기존의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구원투수였습니다. 신선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한동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릴 만큼 최측근이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현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며 보수 지지층의 아이돌로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면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관계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대화 투쟁력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가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그는 동료 시민과 미래를 강조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갈등의 씨앗은 바로 그 기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당 일각과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용산 리스크를 털고 가지 않으면 총선은 필패라는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리스크의 정점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었고 중도층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위원장 앞에는 잔혹한 양자택일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셔온 형님이자 대통령인 윤석열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총선 승리와 민심 회복을 위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것인가? 취임 초기 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의 기조와 발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밑바닥 민심의 냉기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공작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그의 입에서 미묘한 어조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 그리고 국민 눈높이,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순간 서초동과 용산 사이의 한라인에는 보이지 않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증거와 법리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정치라는 비정한 무대 위에서는 서로 다른 대본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부당한 정치 공작이자 영부인에 대한 테러였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러나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지뢰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일종의 배신 혹은 자기 정치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인기를 챙기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성역으로 여겨지던 영부인 문제를 여당 대표가 직접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영민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1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20년의 우정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양측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기의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환된 것입니다. 작은 파우치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기세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동훈 위원장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용산의 진짜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 제2부 위험한 속삭임 마리 앙투아네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핵심 인사가 던진 치명적인 발언과 그로 인해 폭발한 용산 대통령실의 경로, 그리고
그 긴박했던 1월의 밤들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편에 대한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에서 언어는 곧 무기입니다. 때로는 총알보다 더 깊숙이 상대의 심장을 파고들고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여의도 정치권에 떨어진 폭탄은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해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은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구원투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김경률 위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과거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보수 진영과 손을 잡은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직설적인 화법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를 영입한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한 유튜브 채널 JTBC 유튜브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이를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왕비 중 한 명인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방을 받았느냐 마느냐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국가를 망친 사치스러운 왕비에 빗댄 이 발언은 보수정당 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기를 깨뜨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발언이 전파파알러 도쇼, 이던 정책 쇼롱류 타자마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환호했고 여당 내 친윤 서결계 의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한동훈 위원장의 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임명한 비대위원회 이토록 치명적인 발언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리더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김경률 위원을 질책하거나 사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었습니다. 김경률 위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발언을 접하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동생이나 다름없었던 한동훈이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인간적 배신감이 그 분노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김경률 위원의 발언은 영부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정권을 흔들려는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의 대표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 발언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위원의 돌출 발언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말을 김경률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대신 전달하려 했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짜고 치는 고스톱 혹은 레드팀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 리스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반기를 들기는 부담스러우니 강성 비대위원을 앞세워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신은 그 뒤에서 중재자 혹은 합리적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용산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도발이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있어 타협할 수 없는 역린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상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려는 미래 권력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18일, 19일.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경률 위원 역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위원은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입지를 굳히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위험한 속삭임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그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진 차갑고도 단호한 최후 통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단어 하나가 쏘아 올린 공은 이제 두 사람의 20년 우정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자신의 분노를 전달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거대한 압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대부분의 시민들이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있던 그 시각, 대한민국 정치 심장부에서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를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던 대통령실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20년 동안 검찰 내에서 한몸처럼 움직였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불패의 신화가 정치라는 비정한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권력의 작동 원리와 그날 오고 간 은밀한 대화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는 극도의 보안 속에 비공개 회동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의 2인자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당정 협의라면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되었겠지만 이날의 만남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과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관섭 실장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고도 영악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이유는 표면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 둘째, 한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을 서울 마포울 지역구에 사천하려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 변화, 즉 국민 눈높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경로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메가톤급 폭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종종 있어 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해임 통보가 이루어진 적은 드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공천이나 당대표 거취에 개입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사유 중 하나였을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불법 당무 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요구를 받아든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의 한동훈이었다면 혹은 일반적인 여당 대표였다면 대통령의 신임 철회 신호를 감지한 순간 조용히 물러나거나 물밑에서 수습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부터 조선 제1검이라 불리며 뚝심을 자랑했던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해동 직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보실을 통해 전 국민에게 단 한 문장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사퇴 거부 선언이자 용산을 향한 공개적인 반기였습니다. 대통령 보고 나선 길이 아니라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표현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신임이 아닌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순간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고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선언한 셈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신윤계 의원들은 당황했고 비윤계와 수도권 출마자들은 내심 한 위원장의 버티기에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박해받는 소신 정치인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며 그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용산과 여의도의 전화기는 불통이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사설을 통해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라며 대통령실의 성급함을 비판했고 여당 내부는 친윤과 친한동훈으로 나뉘어 격렬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의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을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승부수라고 분석합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는 영원히 윤석열의 부하로 남게 되고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버텨낸다면 그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희망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검은 일요일이라 불린 1월 21일은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신임을 거두었고 비대위원장은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두 기관차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듯했습니다. 국민들은 숨죽이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파국은 여당의 분열과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틀 뒤 충청남도 서천의 한 화재 현장에서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매서운 능보라 속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는 한 남자,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인사. 다음 편 제4부 화재 현장 90도의 인사에서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조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봉합의 진정한 의미를 바디랭귀지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 번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장소는 정치 1번지 여의도가 아닌 화마가 핥히고 간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전날 밤 227개의 점포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참혹한 현장에서 상인들은 망연자실해 있었고 정치권은 이 비극적인 재난을 위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언론의 카메라는 화재 현장의 참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집요하게 두 남자의 만남을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과 이틀 전 사퇴 요구와 거부라는 초유의 정면 충돌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만남. 표면적으로는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수행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양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봉합될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눈 내리는 서천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신호가 오고 갔을까요? 이 90도의 인사가 의미하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권력의 이면을 읽어내는 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천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속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위원장의 전격적인 행보였을까요?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한 위원장은 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가 기다린 것은 단순히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준 주군이자 이틀 전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통보했던 분노한 형님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대통령의 차량이 도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순간 포착된 장면은 이후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이른바 폴더 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강한 검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90도 인사가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 표시를 넘어선 완벽한 존중과 복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의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이틀 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던 한동훈 위원장이었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다시금 몸을 낮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인사를 받고는 악수를 청하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왔어? 짧은 한마디와 함께 어깨를 툭 치는 이 행동.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격려이자 권위의 확인으로 분석합니다. 그래,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일단 알겠다. 야는 갈등을 잠시 덮어두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 나란히 화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대통령은 손을 들어 무언가를 지시하고 한 위원장은 그 옆에서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화해, 당정 갈등의 극적 봉합처럼 보였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서천의 화해, 90도 인사가 녹인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날의 만남을 봉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봉합은 상처가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찢어진 살을 실로 꿰매어 피가 흐르는 것을 잠시 막았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외과 수술에서 봉합이 제대로 되려면 상처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봉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염증이 제거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 염증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그에 대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이날 사천 해동에서 그리고 이후 서울로 올라오는 대통령 전용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이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그 어디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었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민생과 화재 복구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 정작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가장 날카로운 가시는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항복 선언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총선 승리를 위해 당장 파국은 막자는 전략적 휴전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 대표를 찍어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한 위원장의 저자세를 명분 삼아 그를 다시 품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약속 대련이다, 쇼윈도 부부 같은 쇼윈도 브로맨스다 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눈물보다 정치적 쇼가 더 부각되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지지층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파국은 면했다는 안도감이 보수 진영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다시 골마 터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와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가치였습니다. 서천의 눈밭 위에서 이루어진 그날의 약속은 진정한 화해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더 큰 폭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까요? 이날의 봉합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는 불과 몇 달 뒤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음이 확인된 사건. 바로 일십 논란이 그것입니다. 다음 편 제5부 과거의 망령 일십 미스터리에서는 시간을 조금 건너뛰어 2024년 7월 전당대회 국면을 강타한 텔레그램 메시지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5통의 문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침묵. 과연 그 문자의 진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왜 한동훈은 답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2024년 7월로 점프합니다. 총선 참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화려하게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정치판에서 친윤, 친윤석열계와 친한 동훈계의 대립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1월의 차가운 겨울, 모두가 덮어두었다고 믿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당시의 은밀한 대화가 6개월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당대회라는 화약고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5통의 텔레그램 메시지, 그리고 이른바 일십, 읽고 씹음 논란입니다. 도대체 그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동훈 위원장은 영부인의 문자에 침묵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침묵 속에 숨겨진 권력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놓친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초, 한 보수 성향의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흘러나온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
즉 디올백 스캔들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앙투아네트 발언으로 당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제가 사과를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어서 망설여집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윤계 의원들과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향해 십자부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영부인이 당을 위해 사과하겠다고 읍소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묵살했다. 만약 그때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의 오만과 불통이 있다. 이 프레임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대통령 부인의 간곡한 요청마저 짓밟은 내녀랑이자 총선 패배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일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대중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상급자의 배우자, 그것도 20년 지기 형수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것은 한국 정서상 폐륜에 가까운 무례함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측의 반박,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나는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채널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그의 핵심 방어 논리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통해 이미 수차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개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은 공적 시스템을 우회하는 사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위원장 측은 공개된 메시지의 내용이 편집되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문맥은 사과를 하면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되어 오히려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는 취지였다는 해석입니다. 즉, 사과를 하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사과를 하지 못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권력자의 관계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윤석열 한동훈 관계에서 김건희 여사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까운 누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적인 연락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순간 그 사적인 친분은 가장 위험한 독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읽고 씹은 행위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사적인 형수 동생 관계가 아니다. 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신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영부인과 딜을 했다가는 나중에 비선 실세 논란이나 당무 개입에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검사 특유의 방어 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 공학보다 무시당한 영부인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일심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고, 이는 보수 지지층을 배신자 한동훈을 심판하자는 쪽과 김건희 여사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는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1월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90도 인사는 쇼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어떠한 소통도 신뢰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용산과 여의도 사이에 한 라인은 끊겨 있었고, 그 대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텔레그램 메시지만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6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전당대회라는 결정적인 시점에 유출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군가가 한동훈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이 내밀한 대화 기록을 고의로 흘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권력, 용산과 미래 권력, 한동훈 사이의 내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지저분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십 사건은 과연 한동훈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4월 총선. 도대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7월에 이런 폭로전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다시 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의 선택. 국민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편 제6부 표심의 심판. 무너진 4월에서는 총선 참패의 처참한 현장과 한동훈 위원장이 왜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패배 속에 숨겨진 용산 리스크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전역에 벚꽃이 만개했던 그날 저녁,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산파 3사의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키고 화면 가득 파란색과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솟아오르는 순간, 상황실을 메우고 있던 집권 여당 지도부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범야권 일액석 안팎 압승 예측.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헌정사상 집권 여당이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인 백석마저 위태롭다는 절망적인 수치 앞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과 100일 전,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며 화려하게 등장해 전국을 누비며 구름 인파를 몰고 다녔던 한동훈 신드롬은 냉혹한 민심의 심판대 위에서 허무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왜 유권자들에게 닿지 않았을까요? 이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권력투쟁의 뿌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비극적인 4월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놓친 그날의 결정적 장면들을 복기해드립니다. 선거 기간 내내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범죄자 연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출신다운, 그리고 보수 지지층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결은 달랐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야당 심판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월부터 이어져 온 용산발 리스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4부에서 서천 화재 현장의 90도 인사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갈등의 봉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문제의 방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사과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 가족은 법 위에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선거 직전 터진 두 가지 악재였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도주대사 논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한 사건입니다. 수사 대상자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야당의 프레임은 국민들의 공정 감수성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바구니 물가였습니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은 고물가에 신음하던 서민들의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대파를 선거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거 막판 이종섭 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다시 한번 용산과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다시 꺼내들며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그것은 너무 늦은 반성이거나 보여주기식 쇼로 비쳤습니다. 결정적으로 1월의 갈등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는 반쪽짜리 리더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었고 단은 무기력했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치러진 선거. 유권자들은 한동훈의 호소 뒤에 가려진 용산의 불통을 보았고 결국 투표소에서 냉정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4월 11일 오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날의 초췌함이 역력한 얼굴로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선거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짧고 간결한 사퇴 선언,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당사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못해 처연해 보였습니다. 백일 천하, 여권의 황패자, 차기 대권주자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등판했던 구원투수는 패전 처리 투수가 되어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는 한동훈의 원톱 전략이 실패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 집토끼 마저 놓쳤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비윤계와 수도권 낙선자들은 용산이 망친 선거를 한동훈이 그나마 막아보려다 실패한 것, 대통령실이 한동훈을 총알바지로 썼다며 격분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동훈의 퇴전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분간 정치적 자맹을 하거나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떠나던 날, 당사 앞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한동훈을 연호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패장에게 쏟아지는 이 기이한 환호.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지지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패배는 한동훈의 실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동훈이 비록 물러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겠다는 약속은 정치적 재기를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산의 시각은 달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가 패배의 책임을 안고 사라져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의 가시가 사라졌으니 당을 다시 친윤 체제로 정비하고 국정을 장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권력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불씨를 살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한 직후부터 여의도 정가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 총선 참패 2달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당권 도전을 선언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반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친윤계와의 피 튀기는 전면전.
다음 편 제7부 귀환. 루비콘강을 건너다에서는 패배의 멍에를 쓴 한동훈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배신자 프레임과 충격적인 폭로전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정치에서 패배는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특히 총선이라는 거대한 전쟁에서 패장의 멍에를 쓴 장수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까지 긴 유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것이 책임 정치의 관례이자 다시 돌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자숙기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는 그 불문율을 깨부수며 전례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정치의 한복판,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 인파였을까요? 아니면 날카롭게 갈린 칼날이었을까요? 20년의 인연을 뒤로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겨눠야만 했던 비정한 권력투쟁의 서막. 그 치열했던 6월의 전쟁을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3일 국회 소통관. 한동훈 후보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가 꺼내든 충격적인 공약, 최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정치 공세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 내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의 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라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면서도 정략적인 야당의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서결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한동훈의 제안은 대안이 아니라 내부 총질이자 대통령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검을 받자는 것은 곧 대통령을 탄핵의 길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한동훈 후보에게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입니다. 한국 보수 정치사에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남다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당을 떠나거나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오랫동안 정치적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들은 이 트라우마를 자극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스피커들은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며 대통령과 신뢰가 깨진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좌파보다 더한 내부의 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정치의 새로운 전장인 유튜브와 SNS에서도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수백만을 거느린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참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을 자처했던 이들 유튜버들이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동훈 후보의 과거 행적, 정체성, 심지어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루머까지 끌어들여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은 보수를 괴멸시키러 온 트로이의 목마라거나 강남 좌파라는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조직적인 네거티브 공작이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세력이 유튜버들에게 좌표를 찍어 공격을 사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축제가 아닌 서로를 죽여야만 끝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앞서 5부에서 다루었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심 논란이 왜 하필 7월에 터져나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시점,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꺾이지 않자 그에게 불통과 오만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누군가가 가장 내밀한 자료를 언론에 흘린 것입니다. 이는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려는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전방위적인 공격은 한동훈 후보를 더욱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현직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여당 인사는 보통 숙청되거나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달랐습니다. 그를 향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죽하면 한동훈이 저러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기대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입니다. 이 발언은 그가 더 이상 윤석열의 부하가 아님을 천명한 것이자 루비콘 강을 건너슴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전진하여 권력을 쟁취하거나 아니면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물밑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불쾌감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고 친윤계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차기 주자의 충돌.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레인덕, 권력 누설을 막아야 했고 한동훈은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두 욕망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일, 체육관을 가득 메운 당원들의 함성 속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모든 견제와 공격, 배신자라는 낙인 찍기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국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득표율 63%.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선택했다는 일종의 권력교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동훈 신임 대표 앞에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 서늘했던 공기. 다음 편 마지막 제8부 결론, 정의인가 권력인가 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출범 이후 벌어진 두 태양의 불편한 동거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교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62.84%. 이 숫자는 단순한 득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보낸 준엄한 경고장이자 미래 권력 한동훈에게 건넨 위험한 칼자루였습니다. 역대급 비방정과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비토 기류 속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지지가 나왔다는 사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민심의 폭발이자 한동훈이 대통령을 바꿔달라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축포가 터진 그날 밤, 여의도와 용산 사이에는 축제 분위기 대신 살얼음판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권력의 오랜 격언이 이제 막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권력 투쟁의 결말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동훈 윤석열 충돌 사태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메뉴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는 소주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축하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달라며 덕담을 건넸고, 한 대표 역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종종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됩니다. 이날 만찬의 형식을 뜯어보면 그 속에 숨겨진 권력의 냉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임 여당 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독대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깊은 속내를 나누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신뢰를 다지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날 독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낙선한 후보들까지 모두 불러 모은 대규모 만찬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한동훈을 여당의 원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를 파트너가 아닌 n분의 1로 대우하며 여전히 주도권은 용산에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러브샷 사진이 공개되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장면은 현재 집권 여당이 처한 불편한 동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되었습니다.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미래 권력 한동훈 대표. 두 권력의 충돌은 구조적으로 필연적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며 임기를 마치려 하고, 대표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이 단순한 권력 투쟁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그 중심에 법과 원칙이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부부터 추적해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검사 한동훈으로서 가졌던 최소한의 직업 윤리이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자 대통령의 권위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20년 전 검찰에서 함께 정의를 외쳤던 두 남자가 이제는 서로 다른 정의를 내세우며 대치하고 있는 역설.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앞날은 첩첩산중입니다. 그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하면 친윤계는 배신자라고 공격하며 지도부를 흔들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타협한다면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한동훈도 결국 똑같다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면서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검찰 출신의 엘리트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은 모두 평생을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검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세상은 피의자와 검사, 유죄와 무죄,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야 하는 정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대화와 협치 대신 수사와 압수수색, 거부권과 특권만이 난무하는 정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또한 시스템 권력이 사적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정당의 공식적인 시스템, 비상대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에게 작동해야 할 자리에 영부인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이 개입하고 공적 라인이 아닌 비선의 영향력이 거론되는 현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사적인 인연과 의리라는 정근대적인 가치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던진 국민 눈높이라는 화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형님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게 진짜 법과 원칙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잣대를 지금 자신의 진영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한동훈 정치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2024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거대한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전국,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임기 후반기의 램덕 위기까지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들의 싸움 등 터지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민생은 방치되고 정치는 실종됩니다. 감시자가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로 재구성해본 권력의 그림자, 한동훈과 윤석열의 겨울전쟁. 8부작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묻혀있는 조각들이 많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앞으로도 성역 없는 취재를 통해 권력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그리고 다음 탐사보도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